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2학기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2학기 수업이 진행될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업 시간은 20분 정도로 제가 제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이 한 차시당 40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40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수업을 듣는다? 되게 힘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내외로 이제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제가 강의 영상을 틀고 여러분들 그걸 이제 시청을 하고 중간중간 생기는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이제 이 구글 행아웃 밑에 채팅창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 한 30분 내외로 수업 시간이 끝나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습을 통해서 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40분씩 수업을 하루에 7교시, 6교시 이렇게 들으면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여러분들 매우 고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강의 시간을 1학기 때에 비해서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2학기 첫 번째로 배우게 된 내용은 3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이 중단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쭉 수업을 들었죠, 그렇죠? 뭐 5.16 쿠데타 사건도 얘기했었고 또 이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뭐 유신 개헌을 통해서 독재를 이제 영속하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1979년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손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냐? 자,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화 항쟁이라는 내용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매년 5월 18일이 되면은 5.18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대략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에 어떤 그 신군부 세력, 군인들이 세력이 다시 국가 권력을 막 탈취하려고 하자.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건이다라고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발생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정확히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부분만큼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뻔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보죠. 첫 번째는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쳤던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던가. 자, 두 번째는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안다.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이 도대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시 모르게 된다면은 제가 잘 못 가르쳤거나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5.18 민주화 운동부터 한번 봅시다. 자, 5.18 민주화 운동 왜 일어났냐? 당시의 시대적인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시는 바야흐로 1979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저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죠. 이때 이제 10월 2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땅땅땅땅 쏴서 암살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사건, 즉 11.6이라는 사건이 발생된 날이 바로 1979년 10월 26일이죠. 자, 사건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사망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용의자가 누구고 쉽게 말해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를 이제 왜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를 가려내야 이런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12.6 사건에 대한 조사를 누구한테 맡기게 되냐면 당시 합동수사 이제 이 본부장으로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모두 조사하는 걸로 이제 딱 등장하게 돼요. 그럼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자, 여러분 전두환이라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자,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전두환은 경상남도 합천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진학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군인 엘리트를 양성하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마음에 맞는 동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역시 전두환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임했던 노태우라는 사람입니다. 즉 전두환과 노태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자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기예요, 동기. 같이 학교를 들어가고 같이 졸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다니고 졸업을 해서 군대 내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국가에 충실하게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었냐면은 제 생각에는 딱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원래 군인이라는 이 집단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적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사사로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상관의 지휘에 따라서 적군과 교전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군대 내에 공식적인 조직 외에 사사로운 개인 조직이 있다면은 본인의 공식적인 지휘관의 지시를 듣지 않고 사사로운 조직 내 사조직의 어떤 선배나 보스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군대는 사사로운 조직을 군대 내에서 만드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했습니다. 근데 이 전두환이란 인물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데리고 군대 내에서 사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사조직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도 한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자,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전두환이라는 이 인물은 여러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을 모두 하나회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조금 잘 나갈 것 같고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장교들은 죄다 하나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전두환이 하나회를 왜 만들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장차 자기가 이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군부를 장악하고 그 군부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러던 상황에서 11.6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서 국가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국가 권력의 주인의 자리가 빈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전두환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은 당시 11.6 사건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은 이제 마침내 1979년 이제 11.6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12월 12일에 육군사관학교의 출신들로 구성된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장교들 주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쿠데타라는 게 뭡니까? 쿠데타는 프랑스 말이죠. 그렇죠? 쿠데타는 하부 권력도 이제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부에 있는 권력이 상부에 있는 권력을 불법적으로 무너뜨리고 전복시켜서 하부 권력이 위로 올라가서 권력을 차지하는 걸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쿠데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그렇죠. 바로 1961년에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5.16 군부 쿠데타가 그 첫 번째 쿠데타였죠. 자, 이 첫 번째 박정희가 일으켰던 쿠데타에 이어서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 소속의 장군들이 일으켰던 쿠데타가 바로 12.12 사태입니다. 이때 이제 이 12.12 사태를 일으킨 이 쿠데타 주체 세력인 군부를 과거에 있었던 박정희 쿠데타의 구군부와 대비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신자를 붙여서 신군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분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민들은 거의 20년에 육박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하에서 힘들었어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몰살 아주 그냥 당했고, 그리고 이제 독재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돼서 돌아가셨을 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마치 이제 어버이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국부가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막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박정희 이 대통령의 독재 정치하에서 신음하던 많은 지식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즉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 기대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단체, 시민사회 내에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신군부는 퇴진하고 이제 독재나 군부에 의한 국가 통제는 지긋지긋하다.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싶다고는 민주화 요구 시위가 거세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민주화 요구 시위를 신군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자 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라도에 있는 광주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시위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요구했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를 끝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켜 달라. 이게 바로 광주 시민들과 광주에 모인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요구했던 내용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당연히 군대가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그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하지 않은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광주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지속했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12.12 쿠데타의 주체 세력인 신군부 세력은 이 광주에서 발생되고 지속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서울에서도 전두환과 신군부는 물러나라. 대구에서도 전두환과 신군부는 물러나라. 뭐 부산에서도 전두환과 신군부는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민주화 시위가 확대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권력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진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군부는 이곳에 누굴 투입하냐? 공수부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수부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수업을 하다가 조금 곁다리 스토리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공수부대란 건 어떤 거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특전사들이 바로 공수부대죠. 그렇죠? 특전사는 특별히 뛰어난 전사가 아니라 그랬죠. 특수전사령부를 줄여서 특전사를 한다 그랬죠. 특수전이 뭐냐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특수전이 있고 정규전이 있습니다. 정규전은 아군과 적군이 서로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맞서서 서로 포를 쏘고 보병끼리 총질을 땅땅땅 하면서 싸우는 게 바로 정규전인 거죠. 그럼 특수전은 뭐냐? 이제 적의 후방에 비행기를 타거나 잠수함을 타거나 헤엄을 쳐서 이제 침투를 하는 겁니다.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적의 주요 요인을 암살하거나 적의 주요 시설물을 폭파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전인 거죠. 그런 특수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특수전 사령부고, 이 특수전 사령부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바로 공수부대라고 부릅니다. 공수부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낙하산 메고 적의 후방으로 가서 점프해가지고는 낙하한 다음에 적의 주요 시설이나 적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폭파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공수부대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군인이 아니고 실전 훈련을 아주 몸에 익힌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공수부대인 겁니다. 이 공수부대를 이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영화가 있죠.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영화니까 조금 과장된 면, 조금 각색된 면도 있겠지만은 사실 당시 1980년에 5월의 광주의 모습과 영화에서 비춰지는 광주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공수부대가 투입되어서 이제 폭력 진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당시에 이제 광주 이 전라도의 전남도청이 광주시에 있었어요. 이 전남도청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해서 여기에 대항을 하게 되고 결국 이 공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계엄군은 시민군을 총칼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되어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그 독일 기자 있죠. 그 독일 기자가 이거를 전부 찍어가지고 해외로 보내면서 해외에서 광주 지역에서 지금 시민들이 학살됐다라는 이제 내용이 광주 학살이란 이름으로 보도가 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여러 지역의 시민들도 그 내용을 갖다가 외국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광주에서 시민들이 우리나라 군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걸.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막 이제 일파만파 돼가지고 막 어떻게 시민들을 군인이 죽이냐, 폭력으로 진압하냐,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게 이제 터져 나오자 신군부 측에서는 이걸 이 광주 사태를 뭐라고 했냐면은 저 시민군들이 아니다. 광주에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고 북한에서 보낸 무장공비가 서해바다와 남해바다로 해가지고는 광주로 들어온 다음에 광주에서 시민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공수부대가 가서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간첩도 많고 남북 간의 관계가 아주 더 안 좋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떨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됐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시민분들도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는 광주 폭동이다. 뭐 광주 지역에 무장공비가 가가지고는 진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 했는데 그거를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당시에 정말 슬기롭게 진압하셨다. 뭐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광주 당시 이 광주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이고 당시에는 북한의 무장공비가 와서 광주 시민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한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했던 일이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18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봤죠. 자, 5.18 일어났지만 전두환 세력, 신군부 세력을 물러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두환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이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7년 이 대통령제로 쭉 유지해 갑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인가 그랬어요. 박정희 때는 물론 6년으로 계속 할 수 있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도 뭐 양심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7년 하지만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통령을 총 2차례 해요. 처음에 잠깐 짧게 대통령 했다가 개헌하면서 이제 7년 임기로 해서 대통령을 이제 2번 하게 됩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은 철저하게 민주화를 탄압합니다.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으면서 민주화에 대한 이제 열망이 막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 내에서.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아주 그냥 콱 눌러서 억압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냥 슬슬슬슬 민주화 세력을 어떻게 좀 컨트롤하려 그러면 오히려 이게 확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부 독재 세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민주화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사에다가 보도 지침이란 걸 내려요. 신문이란 건 원래 여러분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신문사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 되면 언론사를 통폐합해서 정부가 보도 지침이란 걸 내려줍니다. 보도 지침에 따라서 신문사들은 정부에게 거슬리는 내용은 신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들만 써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언론 탄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막 신군부 세력이 독재를 하면서 막 이게 언론을 갖다 뭉개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차단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이때 정말 훌륭하신 기자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수들과 언론인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이제 막 해직을 시킵니다. 예, 교수나 언론인이나 교사들을 해직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주장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제 듣는 학생들이나 또는 언론인들에게 의해서 신문 읽고 하는 이런 일반 시민들이 모두 민주화에 동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해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대통령제에 당선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11대 12대 대통령이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쭉쭉쭉 이어나가요. 전두환 정권 개인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두환 정권이 나쁘지가 않아요. 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나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민들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나빴다라고만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전두환의 어떤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두환 정부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이 근데 벌써 22분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전두환 정권에서 어떤 점을 잘한 게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